안녕하세요. 8월 5일 월요일 신나게 놀자 월요 특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외환 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미 중공은 미국에게 졌고 한국은 일본에게 졌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 브리핑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주가 하락과 장기채 중심 채권 가격 급등 시에 이어졌죠. 반도체 지수가 1.56% 추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 견인했습니다. 달러 지수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연중 최고치 수준이고요. 원 환율은 1204원으로 폭등해서 2년 내에 최고치 근방입니다. 무역 수지 급감에 따라서 달러 공급 감소, 이거 장기적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화 약세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유가는 WTI 기준 55불대로 반등하였는데 전일 폭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고요. 유가에 대한 저희 최근의 분석 모델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가는 여기서는 더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말레이시아 수출 3.1% 감소에 수입은 9.2% 감소해서 무역수지 흑자 급증했습니다. 스위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44.7로 크게 감소했고 이탈리아 6월 산업생산 감소세입니다. 유로존 소매 판매는 6월에 1.1% 비교적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지수 6월에 연율 0.7%에 불과합니다. 표 보시면은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는 116만 4천 명으로 예상치와 동일합니다. 실업률은 3.7%로 이전과 변화 없습니다. 평균 식업은 7월에 0.3% 증가했네요. 수출은 미국 수출 2,063억 불, 수입은 2,615억 불로 무역수지 적자 552억 불 기록을 했습니다. 7월에.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해서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공장 수주 예상보다 낮은 0.6% 증가입니다. 원료 특집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 7시 30분 전으로 오늘도 신나게 놀자 이 프로그램 시작한 취지는요, 미국 시장 가장 좀 정확하게 신속하게 또 객관적 팩트 전제를 한번 분석해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국제금융시장 안고이니까 유럽 시장, 일본 이런 거 별도로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한국 시장도 별도로 분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것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체득한 겁니다. 월요일은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후에 한국이 이틀이나 쉬게 되어서요. 토요일 오전에 올리기도 그렇고 월요일 아침에 전주 금요일 상황을 전하자니 아무래도 철이 지나서 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예 월요일은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특집 개념으로 중요한 이슈 한두 개 추려서 좀 더 깊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선 믿고 맡긴 국민들 뒤통수 까는 뉴스부터 가볍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사진 2장 감상하시죠. 종편 채널, 채널 A에서 방송되는 거 제가 폰으로 순간 촬영한 겁니다. 1번. NLL 넘나드는 북어선 숫자가 2015년 6건, 2017년 24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386건입니다. 이 자료 국회에서 보고된 것이라 합니다. 이 정도면 금년에 1000건 훌쩍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NLL이 벌써 무력화된 건가요? 종북 주사파 토착 빨갱이 새끼들 소원 성취된 겁니까? 국민들은 NLL 사수하라고 믿고 맡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뒤통수는 안녕하십니까? 2번. 한일 무역전쟁에 대하여 일부 이거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사진이 지금 흐릿하게 찍혀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한국의 행동은 반일 감정 부추기려는 정치적 효과 노렸거나 심지어 이를 계산한 것으로 미국이 매우 우려한다 이런 보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특별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과 같이 외환시장은 이미 중공은 미국에게 졌고
한국은 일본에게 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일 무역전쟁은 이제 시작 국면이고 상당한 기간 지속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한일 양측이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죠. 한국은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호소한다. 국제경제에도 해롭다. 이러고 있는데 즉 온 동대방내 욕실인하고 떠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일본의 어떤 점이 부당하다는 겁니까? 한국이 주장하는 과거사 문제를 한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해결하는 대신에 경제 보복하니까 부당하다는 겁니까? 한국이 왜 국제경제를 걱정합니까? 먼저 지금 한국 경제가 폭삭 망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웃깁니다. 네. 국제사회는 한국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일본말도 듣고요. 결국 누가 이길 것인지 이거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미 망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한일 무역전쟁까지 격화되면 한국 경제의 추가 악재인지 아니면 한국 경제가 기사회생하는 호재인지 이거 분석할 거 아닙니까? 만약 한국이 망가지면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더 크겠죠. 한일 무역전쟁은 한일 축구전이 아니잖아요. 국제사회라는 거이고 일본이 이길 것 같으면 일본과 딜을 하려고 하겠죠. 일본이 압승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전리품은 우리와 나누자.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의 경제 모델은 일본의 소재 부품을 수입해서 한국이 중간재나 완제품 만들어 세계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중간재는 중공이나 베트남에서 완제품이 되어 세계 시장에 공급되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서 한국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번성했다는 사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러한 번성, 한국의 번성은 일본과 경쟁적 협력 관계를 통하여 한미일 동맹 관계를 통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희한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대체하자고 그러는데 한국이 소재와 부품에서 일본의 종속적이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일본 제국주의 시하에서 조선이 독립투쟁하듯이 소재, 부품 독립하자는 이런 소리인데 결국 일본을 대체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체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일본도 한국을 대체하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쉬울까요? 한국에 공급하던 소재 부품을 베트남 등 제3국에 공급하고 돈과 기술을 집중 지원하면요. 누가 쉽겠습니까?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한국이 일본을 대체하는 게 쉽겠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대체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일본도 대단한 기술 강국이고 한국보다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잊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한국이 이긴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처럼 그래도 한국은 질 겁니다. 더 냉철하게 외환시장의 흐름은 이미 한국이 일본에게 치고 있다는 사실을 판정하고 있다는 점, 이거 아주 쉽게 논증할 수 있습니다. 중공이 미국에 졌다는 점 먼저 살펴나면 한국이 일본에 졌다는 사실 자연스럽게 와닿을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트럼프 관세 부과로 본격 시작된 게 이제 그럭저럭 1년 지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중공의 미국 수출액 대략 5,050억 불, 미국의 중공 수출액 대략 1,300억 불. 지금까지 미국은 중공산 수입품 2,500불에 25% 관세 때렸고 중공도 보복 관세랍시고 품목별로 25% 이내에서 차등 관세 부과했는데 이미 사실상 미국 수입품 대략 전부에 대해서 관세 부과했기 때문에 중공은 보복 관세 카드 더 이상 사용 불가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추가로 남은 3천억 불에 9월 1일부터 일단 10% 관세 때립니다. 중공의 협상 태도 이하에 따라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까지 상황이죠. 인민일보 사설 보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안 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국제교류 기본 원칙에 도전하고 있다고 연일 욕지를 해대는데 당초 지난 6월 말 오사카 G20 그 트럼프 시진핑 서밋 그 합의사항 즉 추가 관세 보류 안 한다. 보류한다. 추가 관세 보류한다. 이거는요. 제가 그 당 직후부터 계속 이런 말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한 없는 합의라는 겁니다. 기한 없는 합의. 그것은 양나라의 금이어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합의 깰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깨지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라는 겁니다. 중공이 협상을 질질 끄는 전략을 구사하는 한 트럼프 언제든지 추가 관세 날릴 거라고 제가 계속 말해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가 관세 날린 것이 약속 어긴 거 아니라는 점은 이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입니다. 우선 이제 표 보십시다. 1년치, 즉 지난 미중 무역전쟁 기간 중에 달러, 위안, 원 환율 그래프입니다. 외환 시장은 외환이 거래되는 곳, 즉 돈들이 사고 팔리는 시장이죠. 가치보다 가격이 낮으면 싸게 사고요. 가치보다 가격이 높게 매겨지면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는 그 돈을 프린트한 국가의 경제력을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최근 극단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 한번 보십시오.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것은 환율 폭등, 즉 돈 가치 폭락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난 1년간 무역전쟁에서 달러 가치는 연중 최고치 수준입니다. 반면에 중공의 위안 환율은 연중 최고치 수준, 즉 위안 가치는 폭락 수준입니다. 연중 최저치로 폭락된 겁니다. 이로써 관세전쟁 1년으로 미국은 더 강해지고 중공은 더 약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표적인 주가지수 비교 분석으로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환율, 주가지수 이런 거는 경제의 종합 성적표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사상 최고치 근방에서 지금 놀고 있고요. 중공은 상해 종합주가지수 과거 사상 최고치가 대략 6,000선이었는데 요즘은요 6,000의 47% 선인 이 지금 뭐 비실비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치 대비 53%가 날아간 겁니다. 다른 경제지표는 그동안 너무 많이 그리고 매일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금은 그만두겠습니다. 결론은요. 관세 부과로 미국의 성장 물가 영향 없고 미국은 강해지고 중공은 약해진다. 트럼프가 트윗이나 기자회견에서 맨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주장이 참 맞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참 true. 명제의 지윈이 판정할 때 true, false 딱 둘로 나누잖아요. true 맞다 이겁니다. 저는 트럼프 주장에 맞다는 것에 베팅합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 글로벌 스마트마니도 중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1년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9월부터 3천억 불 다시 관세 10% 때리고요. 이미 중공은 제가 보기에는 계산 착오에 빠진 것 같습니다. 중공의 4가지 계산 착오, 제가 영상을 이전에 올린 거 한번 참고 바랍니다. 중공은 이미 덫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역협상은 노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트럼프는 굿딜 아니면 노딜입니다. 트럼프는 배드딜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노딜이 되면은요, 트럼프는 굿딜을 얻기까지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 즉 트럼프가 굿딜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그 상대방 요구사항은 다 공개되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공이 트럼프 안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중공이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계속 트럼프는 까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 품목의 관세 25% 시행 되리라고 봅니다. 빠르면은 10월 안에 될 수도 있고요. 금년 안에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는요, 과거 대선 유세 기간 중에
중공에 대한 관세율을 45%까지 때린다고 공언을 하고 다녔고요.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 저 사람 돌았나? 저 뭐 저런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나 싶었는데, 아니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이거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일반 관세 25%입니다. 여기에 통화보조금 상계관세 최소 10%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통화보조금 상계관세라는 것은 지난 1년간 최소한 위안 환율이 10% 이상 급등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 10% 정도는 그 통화보조금 상계관세로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35% 되잖아요. 국영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상계관세 더해 뿌리면요, 품목별로 최고 관세 45% 지금 가능합니다. 이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팩트입니다. 특히 불법 보조금 상계관세는요, 상한의 제한도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의 관세 전쟁보다는 앞으로 1년간의 관세 전쟁 더 치열하고요, 중공에 대한 피해도 더 강력할 것입니다. 즉 중공 경제는 더 심하게 약해지고 결국 위안 환율 급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반영해서요, 위안 환율 급등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그 과정에서 실물 경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업들 중공 탈출 급증하겠죠. 이는 중공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 급증으로 위안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요. 관세로 미국 수출 힘들 뿐 아니라 수출 담당하던 기업들이 떠나기에 그 기업들이 담당하던 투자, 생산, 고용, 수출 싹 사라집니다. 즉 수출 감소세로 달러 공급도 축소됩니다. 이것은 위안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위안 환율 급등하면요, 중공의 수입 물가 급등하겠죠. 중공은 식량, 에너지, 필수 중간재 반드시 수입해야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편 중공 당국은요, 위안 환율 방어 필요성 절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급격한 위안 환율 상승 이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공 당국이 달러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공이 달러를 프린트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달러 위조가 되니까 달러를 훔치거나 강탈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자기들이 그동안 모아둔 달러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자산 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 국채이죠. 즉 미국 국채 야금야금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외환 보유액 감소로 돼서 시간이 지나서 이게 누적이 되면은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요인이 되는 겁니다. 한편 실물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서 경기부양책 사용해야 하잖아요. 아까 수입 물가 폭등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물가 폭등에 경제 폭망 상황하면은 아무리 멍청한 중국 사람들이라도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렇게 대들 거 아닙니까? 앉아서 죽느니 싸워서 서서 싸우나 보고 죽자 이러면서 죽자 사자 대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들기 전에 정부가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문제는 이 정부라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없습니다. 수단이 없어요. 기껏 해야 말이죠, 돈을 풀거나 이런 겁니다. 금리 인하 및 또는 양적 완화 이겁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동시에 하거나 금리 인하 또는 양적 완화를 선택해서 하나 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단들은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실패하고요, 결과적으로 위안 환율 급등만 초래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라는 것이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올리고 내릴 권한은 있지만 핵심은 경제를 살릴 힘은 원래 없습니다.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평가를 할 뿐입니다. 시장이 반응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패한 이유 두 가지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패 이유 첫 번째, 즉 실패 이유라는 것은 중공이 앞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실패한다는 겁니다. 가령 중공 경제에 1000위안 공급되어 있고요, 위안 달러 환율이 5라고 하고
중공 당국이 달러를 한 200달러 보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후퇴하는 중공 경제 살리기 위해서 통화 공급을 1000위안 더 늘린다고 하면은 모두 위안 통화량은 2000위안이 되잖아요. 그래도 환율을 5로 유지하고 싶다면 달러 공급 200 추가로 더 늘려줘야 합니다. 달러 공급 더 늘리지 못하면요, 환율이 10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국제시장에서 유일한 돈은 달러고요. 위안화는 휴지에 불과합니다. 휴지를 2배로 프린트를 했으니 그 휴지의 가치가, 즉 위안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러는 누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공급됩니까?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중공이 물건을 해외로 팔거나 외국인이 중공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결국 중공이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것이죠. 즉 해외에 무언가를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거 중공의 재정금융정책이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미국 기업들과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이 원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시장도 틀어막고 기술도 틀어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식량 패권, 에너지 패권, 기술 패권, 금융 패권을 가진 패권 국가입니다. 두 번째 실패 이유, 이미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부채는요,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고 근로자는 인건비 발생시키고 이렇잖아요. 이자 비용, 인건비, 대표적인 고정비 아닙니까? 본질은 중공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중공 GDP의 장기 추세,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통계 그래프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득은 요지는 화려한 우하향 곡선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계속 꼬라박고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감소하는데 고정비 그대로 부담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를 낮추려면 사람을 잘라야 하고요. 이자 비용은 어떡합니까? 정부의 특단의 조치, 가령 비상경제조치 이런 거, 과거 한국 유신정부 시대 사채 동결 조치 비슷한 거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최초 중공 경제 분기 과정 설명할 때 한번 소개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도 한두 번인가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실패한다 이겁니다. 이런 거 경제 비상조치 사용하더라도 실패 이유가 위 1번에서 본 것과 같다는 겁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부도 처리되는 겁니다. 부도 급증, 이것이 작년부터 중공에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미 이것도 여러 번 소개드렸고요. 관련 통계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원 환율 상승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엔 환율입니다. 금년 들어 급등했습니다. 5년 내 최고치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략 한 10년 또는 15년, 여년 전, 요때 한 2, 3년간,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당시 금리가 싼 엔화 대출 많이 받은 중소기업들, 또 병원들, 원엔 환율 급등하면서 완전히 그냥 집단적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미 외환 시장은 일본은 강해지고 한국은 약해지고 있다. 즉, 한국이 졌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고 이겨집니까? 한국이 이기고 싶다고 말하면 이겨집니까?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처럼 그래도 한국은 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한국은 일본에게 진 것으로 외환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이미 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분들은 원엔 환율을 1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십시오. 원엔 환율 상승은요, 한국 외환시장에서 N 공급 감소하고 N 수요 급증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N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음 뉴스는요, 이런 논리적 결론과는 언뜻 보면 상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의 내용은 일본의 그 큰 뱅크, 3대 뱅크 중 하나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사또 회장이
얼마 전 그 한국에서 자금 회수 없을 거다 이렇게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라 하더라도요. 원화의 환율이 폭등한 사실과 이것의 경제적 의미가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또 회장의 진심이라 하여도요. 이 사람은 물론이고 미주어 은행 그 자체도 시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예. 한국이 더 망가지기 전에, 즉 한국 사람들이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멋진 한 주 되십시오.